안녕하세요. 12월 1일 한동대 유네스코 유니트윈 국제개발협력 포럼 루안다 편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포럼에는 총 두 분의 연사님을 모셨는데요. 황순택 전 루안다 대사님과 정경식 루안다 코이카 소장님을 모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희가 황순택 대사님의 강연을 듣겠습니다. 강연 시작에 앞서 황순택 대사님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사님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주 루안다 대한민국 대사,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주 광저우 대한민국 총영사를 역임하셨습니다. 현재는 전주대학교 초빙교수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대사님께서 나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루안다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아프리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아프리카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들이 잘 알고 있지만은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프리카는 현재 두 가지 이미지가 저희들한테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이제 전통적인 우리 어떤 부정적인 이미지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소위 4D 플러스 1C라고 그러죠. 그래서 death, 죽음, 그리고 disease, 질병, 그리고 disaster, 재난, despair, 실망이라고 그럴까요? 그리고 C는 이제 corruption, 부정, 부패. 이러한 이미지가 우리들한테 한편 속에 오랜 역사 속에서 저희들한테 고정되어 있는 이미지가 있고, 또 하나 이제 새로운 이미지라고 그래서 이게 아마 주로 한 2010년대 2007, 8년도에 세계 경제 위기를 거치면서 그때 이후에 이제 아프리카가 새로운 지구상의 마지막 성장 동력이다. 이래 가지고 저희들한테 부각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자원적인 측면, 그리고 노동력, 아주 젊은 층의 노동력이 있고, 그리고 소비시장이 한 13억 인구가 되는 소비시장,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들한테 와닿아서 새로운 이미지로서 이제 아프리카가 다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54개국이 있었고, 저희들이 이제 아프리카라 그러면 하나의 아프리카를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 아프리카도 사실 엄청나게 동서남북으로 다양성을 유지하고 있고 54개국이나 되고 현재 13억이고, 그리고 통계 예측에 의하면 2100년도에는 지금부터 한 80년 후에는 중동 지역까지 포함해서 인구가 세계 한 30억으로 돼서 절반을 차지한답니다. 그러니까 2100년도에는 아마 세계 인구가 지금 한 78억 정도 되는데 그 인구가 아마 주나보죠.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앞으로 줄고 그러다 보니까 중동 아프리카 인구가 세계 인구의 절반을 차지할 만큼 그러한 거대 시장, 거대 지역으로서 어떤 다양성을 띠게 될 것이다. 그런 새로운 이미지가 이제 지금 그런 어떤 양가적 이미지가 저희들한테 남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아프리카에 대해서 지금 국제사회, 그리고 아프리카 대륙 나름대로의 노력이 있는데,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는 잘 아시다시피 밀레니엄 디벨롭먼트 고울스가 2000년부터 2015년까지 1차적으로 있었고, 그에 이어서 이제 2015년부터 2030년 15년간을 대상으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라고 해서 지금 국제사회에서 노력을 하고 있고, 빈곤, 교육, 질병, 분쟁 해소 이런 측면에서 지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아프리카 자체도 아프리카 유니언이라는 아프리카의 공동체 기구가 있는데, 거기서 또 아프리카 We Want라고 해서 어젠다 2063을 지금 내걸고 자체적으로 지금 장기 플랜을 세우면서 지금 나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가 지금 계속 변하고 있고, 또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지구상에서 어떤 성장 동력으로서 역할을 할 것 같다라는
그 전망들을 지금 곳곳에서 하고 있으니까 참고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이제 오늘 다루게 될 루안다에 대해서, 그럼 아프리카 속에서의 이제 루안다를 좀 보고, 그리고 코로나의 영향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루안다는 먼저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1994년도에 그 제노사이드를 경험한 국가입니다. 그래서 그 이미지가 우리한테 많이 남아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호텔 루안다라는 그 영화의 그 주제가 된 그 나라이기도 하죠. 그 당시에 이제 소수민족이었던 투치족하고 다수민족이었던 후투족 간의 이제 분쟁이었는데, 그래서 그 인구가 그 당시에는 한 1000만 정도 인구였는데, 작게는 뭐 한 7, 80만 명, 그리고 많게는 한 100만 명까지 거의 인구의 10분의 1 정도가 그 제노사이드에 의해서 희생이 되는 그러한 아픈 그 역사를 가진 나라입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제가 이제 가서 근무를 하게 됐는데, 그 당시에 이제 외교부 직원으로서 그 인사를 담당하는 그 직원 그 간부하고 이렇게 만났는데, 저보고 루안다를 가지 않겠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는 사실 외교부 생활 그때까지만 해도 한 30년 정도 했을 때인데, 루안다란 나라도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처음 듣고, 또 위치도 아프리카에 있는 건 알지만 어딘지 몰라서 그 인사를 담당하던 그 간부 직원도 자기도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둘이서 그 지구본을 이렇게 막 돌리면서 찾았던 기억이 납니다. 찾았더니 찾긴 찾았는데 뭐 정말 손톱만한, 아프리카 대륙이 엄청 큰 대륙인데 또 54개국이나 있고 그런 그 대륙인데, 그 중에서 아주 그냥 그 우리나라의 경상도 크기만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인구도 우리보다 적고 그다음 1100만, 1200만, 지금 현재 1240만 명으로 지금 통계가 돼 있는데 그런 나라이고, 그리고 뭐 제노사이드를 경험한 나라이고, 그리고 그러한 그 동아프리카 지역에서의 아주 내륙 고지대에 위치한 나라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동안 이제 과거에 70년대 잠깐 그 저희 공간을 유지했다가 대사관을 유지했다가 그 철수를 하고 그리고 나서 제가 부임하기 직전에 이제 다시 그 공간을 세웠는데, 그 공간 세운 이유가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그 모범적인 거버넌스의 국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전 세계에서 그 주요 그 원조 국가들이 아프리카에서도 어떤 성공적인 그 원조 국가를 하나 만들어 봐야 되겠다 할 때 생각했던 나라가 이제 그 루안다였습니다. 그러니까 루안다가 그만큼 그 제노사이드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그 발전 과정을 보이면서 그 모범적인 그 원조 수혜국으로서 어떤 성공 케이스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좋지 않겠냐는 그러한 그 어떻게 보면 국제사회의 컨센서스가 있어가지고 많은 나라가 지원을 했고, 또 우리도 그 조그만 나라에다가 공간을 세워가면서 아프리카의 54개국 중에 저희 공간이 한 15개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간을 세우고 또 뒤에서 좀 나오겠습니다만 중점 협력국이라고 그래서 우리의 ODA를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국가로 선정한 배경에는 이러한 그 어떤 모범적인 거버넌스를 가진 국가를 통해서 성공적인 ODA 국가를 만들어서 아프리카에서도 발전할 수 있다, 성공하는 국가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루안다가 어떤 모델 케이스, 롤 모델로서 등장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계속 과거에 이제 코로나 이전에는 연평균 7, 8% 성장을 거의 한 10년 이상 해와서 나름대로 그 건전한 발전을 했는데, 최근에 이제 그 2020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3.4%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죠. 이렇게 된 이유는 이제 루안다라는 나라가 그 내륙에 있는 그 랜드럭 컨트리라고 그래서 비교적 이 그 관광이라든지 기후 환경이 좋다 보니까 관광이라든지 또는 또 그 영토가 대개 다 이제 그 고지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피라든지 차를 주로 재배하는 걸 주요 산업으로 하고 있는데, 이러한 그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거래가 무역이 좀 지장을 받고, 그리고 또 인구의 이동이 그 관광객들이 줄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좀 타격을 받고 있는데, 물론 이제 이 코로나 현상이 뭐 어느 정도 가면 이제 언젠가는 그칠 때니까 이러한 것들은 이러한 그 거버넌스라든지 국가의 그 국민들의 그 결집된 노력에 의해서 결국 이제 다시 그 회복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ODA 정책이라고 하면은 그 루안다가 이제 나름대로 이제 비전 2020이라는 그 목표를 가지고 달려오다가 최근에는 이제 2050 비전 2050 2050년까지 그 앞으로 30년을 내다본 장기 국가 개발 계획을 수립을 했고, 그 과정에서 이제 5가지 목표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인적 자원 개발, 이것이 이제 우리 유네스코 유니트윈 국제개발 협력에서도 지금 중시하고 있는 고등교육 문제도 연관이 되는 그 주제인데, 인적 자원 개발에 가장 프라이어리티를 두고 있고, 그리고 경쟁력 강화 및 지역 통합, 그리고 농업 증진, 그리고 도시화와 집적화, 그리고 책임성 있는 거버넌스 구축이라는 5개의 분야에 중점을 두고 국가가 총력을 기르고 있는 그러한 그 어젠다고요. 그 밑에 이제 또 하위 그 이행 전략으로서 National Strategy for Transformation이라는 그 전략을 수립을 하고 있고, 또 7개년 계획이라든지 전통적으로 계속 유지해오고 있는 EDPRS라든지 이러한 그 종합적인 계획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또 국가가 추진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루안다 정부와 그리고 공여국, 뭐 국제기구도 있을 수도 있고, 뭐 미국, 영국이라든지 EU라든지, 그리고 우리나라, 일본, 중국들이 참여하는 공여국가 간의 정상급, 장관급, 차관급 이렇게 아주 촘촘하게 그 개도국하고도 공여국하고도 서로 협력하면서 루안다의 그 ODA를 받고 또 그걸 통해서 국가 발전 계획을 자기들의 그 비전 2050이라든지 이런 계획에 맞춰서 그 어떤 목표를 향해서 정말 아주 촘촘하게 빈틈없이 그리고 성실하게 지금 그 발전 목표를 향해서 국가가 매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러한 그 루안다에 대해서 이제 우리나라는 그럼 어떻게 그 지원을 하고 있는가, 이런 문제를 보면은 2011년 이래 ODA 중점 협력국으로 루안다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럼 중점 협력국으로 그 지정을 했다는 얘기는 이제 루안다의 국가 개발 전략에 부합하는 그 Country Partnership Strategy라고 해서 CPS를 저희가 작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매 중장기로 하기 때문에 거의 한 5년마다 리바이즈 하면서 그 우리의 원조 계획을 그 루안다의 발전 계획에 맞춰서 저희들이 작성을 하고, 그리고 그 사업별로 기본 협정을 체결해서 그 저희들이 나름 그 중점적으로 루안다의 그 ODA를 지금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저희들의 이제 중점 지원 방향은 그 ICT 그리고 교육, 역시 교육이 가장 중요한 그 요소가 되고, 교육 중에서도 이제 우리는 이제 직업훈련 측면에서 많은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농촌 종합개발 분야라든지, 그리고 이제 MDG, SDG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달성될 수 있도록 그러한 측면에 포커스를 두고 이제 지원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우리나라의 최근 지원 실적은 이제 과거 이제 한 10년 동안 1억 6천만 불 정도 지원했고, 아프리카의 또 루안다의 규모에 비해서는 비교적 우리가 많은 우리 국력에 비추어서 볼 때 나름 그 비중을 두고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얘기할 수 있고요. 그 지원 형태로서는 이제 프로젝트 타입이 있고, 그리고 봉사단이라든지 전문가 파견, 연수생 초청이라든지 국제기구의 지원에 동참한다든지 뭐 NGO와의 협력 사업 등을 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상협력으로서는 또 지금 뮤니트윈 그 국제개발협력 목표이기도 한 그 고등교육 차원에서의 루안다 국립대학 확충 사업에도 저희가 참여를 해서 지금 그 5천만 불 정도의 EDCF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뭐 민간과의 그 KT라든지 이런 통해서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서 그 저희가 그 KT 모델을 이제 4G를 이제 루안다에 구축하는 그러한 사업도 시행한 바가 있었습니다. 뭐 지금까지는 이제 그 아프리카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아프리카 속에서의 이제 루안다의 위치라고 할까요? 루안다의 상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고, 그리고 또 루안다가 어떻게 이제 경제 개발을 추진하고 있고, 또 루안다의 그 개발 전략 속에서 ODA가 어떤 비중을 차지했는가라는 등등 말씀드렸고, 또 우리나라의 이제 ODA의 그 추진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의 ODA 추진상의 약간의 문제점, 우리가 문제점이라는 것을 뭐 문제점을 지적한다기보다는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좀 더 효과적인 ODA를 그 추진하기 위한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여전히 뭐 재원이 부족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인데요. 그게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중국이라든지 주변의 일본이라든지 이런 나라에 비해서 우리가 국력이 떨어지기도 하긴 합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년 아프리카 전체에 대해서 연간 한 200억 불 정도 지원을 하고 있고, 일본만 해도 약 한 30억 불 정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아프리카에 대해서 연간 한 제가 알기로는 6억 불 정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 규모가 역시 주변 대국이라든지 그리고 EU라든지 미국에 비해서는 떨어지는 그런 것이 기본적인 뭐 문제점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의 원조 방식과 수원국 희망 간의 미스매치라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 나름대로의 그 원조에 대한 노하우가 있는데, 그리고 또 우리의 어떤 법적 그 기반에 그 맞춰서 우리는 지원을 하다 보면은 이제 우리 식의 이제 원조 지원이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수원국이라고 그러면 예를 들면 루안다 같은 경우는 이제 버짓 서포트라고 그랬는데, 또는 이제 멀티 애뉴얼 파이낸셜 서포트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 우리는 이제 주로 이제 프로젝트 타입으로 저희 지원을 많이 하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업이 있으면 그 사업에 참여하는 뭐 기자재를 제공한다든지 아니면 전문가를 파견한다든지 그런 식의 이제 프로젝트성 지원을 많이 하는데, 이제 루안다라든지 이러한 수원국 입장은 그러한 계획은 자기들이 짜니까 그 지원국은 이제 버짓으로 바로 뭐 쉽게 얘기해서는 돈으로 바로 주면은 그걸 자기들이 알아서 하겠다 뭐 이런 그 요구들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서 이제 미스매치가 있고, 근데 실제 최근에 어느 정도 과거 한 10년 동안은 이러한 버짓 서포트의 개념이 많이 그 원조에서 많이 활용이 돼서, 루안다만 해도 뭐 EU라든지 유럽 중심으로는 주로 버짓 서포트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최근에는 또 오히려 이 버짓 서포트가 좀 감소하는 경향도 있긴 하곤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멀티 애뉴얼 파이낸셜 서포트라고 해서
우리는 이제 이 예산이 국가 예산이 회계년도 개념으로 해서 매년 이제 1년 단위로 바뀌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조를 제공할 때도 우리는 1년 년 단위로 원조를 제공하는데 이제 원조를 받는 입장에서는 그 매년 그렇게 리바이즈 하지 말고 5년이면 5년 이렇게 장기적으로 그 지원 약속을 좀 해달라 뭐 이런 요구가 있는데 이런 것에서 좀 차이가 있다라는 어떤 그 제도적인 차이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FTA 체결이라든지 첨단 기술 원조를 루안다라든지 뭐 아프리카 지역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해달라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우리는 우리의 발전 경험을 살려서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우리가 좀 전문화돼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이런 면에서 좀 차이가 있는 측면이 좀 없지 않아 있다고 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분절화는 이제 우리의 이제 유상 원조라든지 무상 원조가 분리돼 있고 또 분리돼 있고 그거를 주관하는 부서가 좀 다르기 때문에 국내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의 그 조금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정책의 일관성 문제라는 거는 이것도 이제 뭐 자주 있는 일은 아닌데 가끔 이런 현상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마을 운동 같은 케이스는 이제 지난 정부에서는 우리가 새마을 운동을 많이 강조를 하면서 진출하다가 정부가 또 바뀌면서 그 부분이 또 이제 조용해진다든지 뭐 이러한 데서 생길 수 있는 문제점 그리고 원조 효과성 제고 문제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유무상 원조의 비율 우리는 아직도 우리 경우에 유상 원조 무상 원조가 무상 원조가 한 73% 되고 유상 원조가 27%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아직도 유상 원조가 제법 그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점이 이제 원조의 질의 문제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제일 자료의 제일 마지막에 이제 프로젝트 봉사단 CSR을 넘어 민간 분야의 기술 이전 기후업 투자 등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미스매치랑도 그 원조 국가 원조 수원국 간의 미스매치의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현지를 근무한 경험을 살려서 그 지속 가능 개발을 위한 제언이라 그래서 뭐 이것이 이제 전부는 아니겠습니다만 이제 저의 현지에서의 경험을 기초로 그 몇 가지 소감을 말씀을 드리면 그 첫 번째 이제 교육 인프라 확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유니트윈 이 프로젝트에서 이제 그 고등교육에 대해서 포커스를 두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그 개도국도 여러 가지 그 레벨이 있고 또 수준이 있는데 이제 루안다 같은 경우는 사실 그 발전 정도에 있어서 아직도 상당히 그 중에서도 낮은 계층에 있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어떤 교육의 중요성을 물론 저희들이 이야기도 하지만 그거에 못지않게 초중등 교육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면에서 우리들이 좀 더 이렇게 강조할 부분도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그 초등학교 교사가 충분히 확보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저학년들의 그 교육의 상황 실태가 아주 열악하다. 그리고 루안다 같은 경우는 이제 자국의 교과서도 아직 없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주변국의 교과서를 빌려다가 쓰고 있다든지 교사 수가 뭐 양질의 교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이런 측면에서 또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고등교육 분야에서도 또 저희도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EDCF라든지 이런 그런 걸 통해서 루안다의 고등교육 분야에서도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분야에 있어서도 중요하고 떨어지고 있고 또 이러한 개도국에서는 이제 고등교육 인력을 많이 교육을 시켜도 이런 사람들이 이제 때로는 이제 유학도 이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결국 그 사람들의 그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모든 것이 이제 그 종합이 될 때 그 르완다의 그 인적 자원 개발에 그 저희들이 목표하는 그러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무엇보다도 이러한 그 교육이라든지 자원 인적 자원 개발이라든지 이거는 이제 그 개도국의 그 장기 그 발전 계획에 있어 어디에서나 그 프라이어리티 넘버 원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그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먼저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러한 그 ODA라든지 국가 개발 원조를 함에 있어서 국가 주도로 할 것이냐 이제 아마 시장 주도로 그 개발을 유도할 것인가 이러한 측면에서의 또 저희들의 관심과 그 정책을 지켜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경우에 이제 국가 주도로 원조를 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제 국가 주도로 하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투명성이 좀 많이 올라가는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그 시장 주도 그러니까 아까 그 르완다라든지 개도국이 희망하는 FTA 협상이라든지 뭐 첨단 기술 제공이라든지 이러한 어떤 시장 주도의 그 개발을 추구할 때는 그 효율성은 높아지는 반면에 또 투명성이 또 아프리카의 나라에 따라서 이제 어떤 거버넌스의 차이에 따라서 투명성이 떨어질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차원에서 결국 국가 주도와 시장 주도를 잘 그 믹스해서 그 효율성을 높이는 장단점을 잘 지켜서 또 그리고 균형적인 그 정책 조치를 통해서 국가 효율성도 확보하고 투명성도 확보하는 그러한 그 정책 방향이 좋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개발 협력을 그 추진하고 있고 ODA를 제공하고 있는데 개발 협력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이런 원조를 하면서도 늘 그 우리 지원국으로서는 좀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외형적인 성장의 어떤 세계화를 추진하는 것이 과연 현지 그 수원국에만 반드시 좋은 것인가 아니면 또 한면에 그 어떤 내면적인 성장을 통한 그 로컬리제이션 지역화를 추구해 주는 것이 장기적인 그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될 것인가. 이러한 그 문제에 대한 우리들의 그 고민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소위 이제 개발이라는 것은 어떤 그런 지역 개발 그리고 사회 서비스 기반을 제공하는 측면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주민 조직이라든지 권리 용어 그 주민의 그 커뮤니티 오거니제이션이라든지 뭐 right advocacy라는 영어로 그렇게 표현하는 것 같은데 이러한 측면에서의 그 지역 사회의 그 발전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면 그 원조에서 어떤 리더십도 있지만 오너십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너십을 키워주는 측면 그리고 그 사람들의 그 어떤 그 법과 조직 인권이라든지 어떤 자기의 그 권리 그리고 커뮤니티의 공동 발전이라든지 이러한 식의 어떤 컨셉이랄까 개념이 그 사회 커뮤니티에 그 정착되지 않으면 그 겉으로 보이는 어떤 그 물질적인 그 발전만을 가지고서는 그 서스테이너블한 디벨롭먼트를 이룰 수 없다라는 측면에서의 고민 그런 것들을 우리 원조 하는 국가도 같이 생각해야 하는 것이 좋지 않는가. 그래서 어떤 외형적인 성장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어떤 총체적인 성숙에도 초점을 두고 원조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뭐 아프리카의 특수성이라고 썼는데 그 아프리카에서는
이러한 무수한 국가들, 원조 국가들의 지원, 그리고 뭐 국제기구의 원조, 한동대에서도 루안다의 어떤 형태를 통해서 지원한 케이스가 있습니다만은, 그런 걸 하면서도 이제 결국은 어떻게 보면 제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듯한 그러한 고민들이 늘 있다 보면, 이제 아프리카는 과연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라는 그러한 의문을 이제 저희들이 가끔 갖기도 합니다만은, 이와 관련해서 이제 제가 어떤 분한테 들어보니까 아프리카에는 원래 future라는 단어가 자기네 말에 future라는 단어가 없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사람들은 이제 어떤 시간의 개념을, 이게 시간은 이제 과거로 회귀하는 것이고, 그러한 불변하는 영원으로 통하는 개념이다. 그러니까 시간이 결국 이 미래로 가는 게 아니라, 미래라는 어떤 새로운 세계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은 결국 돌고 돌아서 뭐 과거의 개념과 연결이 되는 그러한 어떤, 뭐 어떻게 보면 인도의 윤회설 비슷하기도 하고, 어떤 정신적인 세계 속에서의 안정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그러한 사회, 전통적인 역사적인 사회를 구성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미래에 대한 컨셉이 굉장히 부족한 그러한 토양 속에서 살아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의 많은, 그러니까 성장과,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어떤 성숙을 동반을 하면서, 또 무엇보다도 이 발전이라는 게 결국 사람답게 사는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이러한 정치, 경제, 사회적 역량을 전반적으로 강화를 해서, 우리는 이제 보다 더 어떤 인내를 가지고 아프리카를 지켜보면서, 특히 이제 교육의 확충이라든지 세계화와 동시에 지역화를 병행 추구해 나가면서 아프리카가 발전을 하고, 또 이러한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개도국들이 발전을 해서 우리들을 선진 사회, 선진국과 동참을 하면서 같이 뭐 좋은 사람들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 가는데, 저희들이 함께 손을 잡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정경식 루안다 코이카 소장님의 강연입니다.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삼성 SDS에서 근무하시고, 2004년부터 한국국제협력단에서 이제 근무하고 계십니다. 소장님은 지금 현지 루안다에서 온라인으로 포럼에 참석을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소장님 강연하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ODA에 관심이 많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 코이카는 외교부 산하기관으로 되어 있고요. 무상원조를 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의 미션으로는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상생의 개발 협력입니다. 특히나 ODA 쪽에 관심이 있으시면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실 텐데요. 아까 대사님께서도 설명을 해주신 내용 중에 MDG, SDG라고 해서 유엔의 어떤 총회를 거쳐서 모든 국가들이 전 세계의 발전을 위해서 약속을 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중에서 중요한 개념이 바로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No one left behind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저희 코이카도 원조기관으로서 미션에 반영을 했고, 비전으로는 글로벌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대한민국 개발협력의 대표기관입니다. 참고로 개발협력은 이제 저희가 원조하고 거의 유사하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정부의 경우에 무상원조, 유상원조가 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코이카는 무상원조를 하고 있는 기관인데, 저희 코이카만 무상원조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표기관이라고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코이카의 조직으로는 본부가 있고 국내에 부산에도 사무소가 있습니다.
그 밖에 전 세계 47개국 대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사무소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개발도상국에 위치하고 있고요. 참고로 올해 우리 정부의 ODA 정부 원조 예산을 보면 총 3조 7천억 원 정도 됩니다. 그 3조 7천억 원 중에 양자 부분, 즉 정부 대 정부로 지원하는 부분이 다시 또 유상과 무상으로 나뉘는데요. 유상은 약 1조 2천억 정도 되고 무상 원조가 약 1조 6천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비율로 봐서는 한 6대 4 정도 비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양자 원조 이외에 다자 원조라고 해서 우리 정부가 국제기구라든지 여러 가지 다자 기구들을 지원하는 것도 약 8천억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봐서는 기술환경 에너지 쪽이 25%로 굉장히 높고요. 나머지 이제 교육, 보건, 농림수산 순인데 기술환경 에너지가 굉장히 높은 이유 중에 하나는 유상원조 쪽이 대부분 뭐 도로라든지 항만 이런 교통 분야에 대규모 인프라들 지원이 되면서 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지역별로 봐서는 아무래도 우리나라하고 지역적으로 가깝고 교류가 많은 아시아 위주로 좀 돼 있긴 하고, 다만 아프리카가 이제 원조 관련해서는 워낙 많은 수요가 있기 때문에 약 20%에 가까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우리 정부 전체 한 3조 7천억 원 중에 저희 무상 원조를 하고 있는 코이카의 예산은 약 8,500억 정도 됩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무상 원조가 한 1조 6천억이었는데요. 그 중에 약간 절반 정도 수준으로 보시면 되고, 나머지 절반은 우리나라 교육부라든지 보건복지부라든지 각종 부처들이 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저희 코이카의 경우에 형태별로 봤을 때는 국별협력 사업이라고 해서 대부분 프로젝트형 사업들, 쉽게 뭐 설명을 드리면 학교라든지 병원 이런 것들을 지어주거나 여러 가지 기술 전수를 해주는 사업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외에 뭐 여러분들도 아마 참여하실 수 있을 텐데 해외 봉사단 사업이 약 한 1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타 연수라고 해서 개발도상국 공무원들을 한국에 초청을 해서 연수를 해왔었는데요. 코로나 이후로는 온라인으로 전환을 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한 5천 명 정도 수준의 개발도상국 공무원과 공공부문 사람들이 우리 코이카를 통해서 연수를 받고 있고요. 그 일환으로 해서 여러 가지 수행기관들, 지금 뭐 한동대학교라든지 여러 가지 대학교 같은 이런 쪽들이 실제 연수 수행기관으로서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그 밖에 저희 뭐 국제기구와 직접 하는 사업이라든지 우리나라 NGO들을 지원해주는 민관협력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분야별로 봐서는 공공행정 부분, 즉 거버넌스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한 20% 가까이 되고요. 여기에 이제 전자정부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포함이 되고, 기술환경 에너지 분야가 약 17.5%, 교육, 보건, 농림수산, 기타 부분이 있습니다. 지역별로 봐서는 우리 정부하고 동일하게 순서로는 아시아, 아프리카 순서이긴 한데요. 다만 비중으로 봐서는 저희는 아시아가 약 24%, 아프리카가 16%로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수준으로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중남미와 중동 이런 비율이고요. 다국가 사업은 말 그대로 국가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여러 국가를 동시에 지원하거나 혹은 봉사단이나 연수, 국제기구 사업들을 저희가 다국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르완다 사무소를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정부가 개발도상국을 지원하는 국가 차원의 전략인 CPS, 국가 지원 전략이 있고요. 그 하단에 저희 코이카 자체적인 국가 지원 계획, 컨트리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CP를 수립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의 CPS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3기 CPS 2021년부터 25년까지 적용되는 그 CPS를 수립을 한 상태고요. 또 주요 지원 목표로는 농업, 교육, ICT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대사님 말씀 드리셨다시피 교육 분야의 경우에는 직업훈련 교육이 좀 많이 들어가는데요. 저희가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릴 그 지역개발과 직접 관련이 있는 농업 분야의 경우에 그 우리 정부는 이 르완다의 농업 부가가치를 높여서 국가 발전의 신선장 동력으로 육성을 하고 농업의 부가가치 향상을 통한 국가 산업 구조를 2차 및 3차로 다변화를 촉진하는 걸 주요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 하단의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수출 작물의 전략적인 육성, 농업 가치 사슬의 개선, ICT를 활용한 산업의 효율성을 강화하는 것과 민간 부문 지원을 통한 시장성 개선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 오른쪽에 보시면 르완다 자체적인 개발 전략인 비전 2020, 2050, NST1, 그다음에 각 분야별 이행 전략이 있고 그런 것에 맞춰서 우리나라의 CPS라는 게 있고 하단에 코이카의 CP가 있다. 이런 구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그간 실적을 좀 보자고 하면 저희 코이카의 경우에는 1991년에 설립이 됐는데요. 그 당시로부터 이제 통계가 확정된 2019년까지 총 1억 2,900만 불, 우리 돈으로 치면은 약 한 1,400억 정도 가까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년간 사실 원조 규모는 약 3배 정도 기존 대비 증가했는데요. 아래 표에서 보시듯이 연간 약 한 1,500만 불 정도 수준으로 최근 5년간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이제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요. 아프리카 지원 국가들 중에서는 5위권 안에 드는 수준이고요. 참고로 작년, 그러니까 2019년 기준으로는 에티오피아 바로 다음 2위권으로 지원을 굉장히 많이 하는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실 르완다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와의 교류가 그렇게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희를 통해서 지원을 많이 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거버넌스 부분, 특히나 이제 어떤 원조 투명성이라든지 그 사회의 투명성을 봤을 때 굉장히 원조의 효과성이 높은 국가로 꼽히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요인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이제 대표 사업으로는 지금 현재 농업 부분을 꼽자면은 농촌공동체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2013년도부터 19년도까지 약 1,000만 불, 100억 원 이상을 투입을 한 사업이 있었는데요. 여기 르완다의 농촌 지역 총 7개 지역의 관계 인프라, 그러니까 농업 용수 공급을 원활하게 위한 관계 인프라를 구축을 하고요. 농가의 소득 증대를 위한 여러 가지 농업기술 전수라든지 조합화라든지 그다음에 수확 후 관리를 위한 창고 지원이라든지 이런 지원을 해줬고요. 그것을 통한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사업이 있습니다. 교육 분야 쪽으로는 직업교육훈련 역량 강화 사업이라고 해서요. 2014년도부터 19년도까지 약 500만 불 정도 투입을 해서 티벳 직업훈련 교육이라는 의미인데요. 국가 자격증 제도를 수립을 해줬고 이런 자격증 제도를 통해서 약 한 1,800명 정도 되는 교사를 대상으로 자격증을 수여했습니다. 참고로 1,800명 정도면 여기 현지 직업훈련 교사의 약 60% 정도에 해당하는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가 만들어둔 제도를 바탕으로 해서 이쪽 정부에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ICT 분야의 경우에 혁신 역량 강화 사업이라고 해서요. 지금 뒤에 사진에 보시는 그 ICT 혁신센터를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그 안쪽에 우리로 보자면은 여러 가지 그 이노베이션 랩 같은 ICT 분야의 스타트업을 육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설비들을 지원을 하고 우리 전문가들이 상주를 하면서 자문을 해준 사업이 있습니다. 르완다의 경우에는 기존에 다른 사업하고 좀 약간 차별점이 있는 게 수원국 시스템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SPIU라고 써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싱글 프로젝트 임플리멘테이션 유닛이라고 해서 르완다 정부의 경우에 어떤 원조 사업을 하게 되면 그 사업을 받게 되는 수원기관, 저희로 치자면 이제 파트너 기관이죠. 파트너 기관 안에 SPIU라고 하는 별도의 조직을 신설을 합니다. 작게는 대여섯 명에서 크게는 10명 이상까지 그 실제로 사람들을 배정을 해서 원조 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SPIU를 설립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저희가 사업을 수행을 할 때 일방적으로 지원을 한다기보다는 같이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수원국의 주인의식을 되게 강조를 할 수가 있고요. 사업의 효과성도 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르완다의 경우에는 이런 식의 수원국 시스템을 즉 우리 전문가 주도로 해서 어떤 일방적으로 준다기보다는 공동으로 같이 하고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르완다의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확진자 현황의 경우에 최근 일주일간 평균 27명 정도가 확진되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27명이라는 얘기인데요. 아까 들으셨던 것처럼 르완다 인구가 약 이제 거의 1,300만 명 정도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4분의 1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기준으로 봐서도 100명 이하라서 굉장히 확진자 수가 적은 편이고요. 근데 그게 뭐 일반적으로 개도국의 경우에 검사를 많이 실시하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루안다의 경우는 굉장히 검사도 적극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 대비 양성률이 약 0.1에서 0.4%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수준보다도 오히려 좀 낮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간 누적 확진자 수로 봤을 때는 약 10만 명 정도, 전 인구의 0.77% 정도라서 굉장히 선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누적 사망자 수도 한 1,300여 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백신 접종 현황을 봤을 때 아마 뭐 작년에 저희 한창 코로나 관련해서 여러 가지 기사들 중에 르완다가 잠깐 좀 기사에 나왔던 적이 있었는데요. 백신 접종 시작이 좀 빠른 편이긴 했었습니다.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개도국이다 보니까 적절한 백신의 수급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11월 현재 1차 접종 인구가 약 500만 명 수준입니다. 전체 인구의 한 40% 정도 되고요. 2차 접종까지 모두 완료한 인구는 한 290만 명 정도로 전 인구의 한 20%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 정부가 자체적으로 세운 목표는 올해 말까지 전 인구의 40%, 내년 말까지 70%를 접종 완료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서 접종을 하고 있고요. 지금 보면은 이제 우리 정부의 경우는 여러 가지 뭐 개별 계약을 통해서 많이들 수급을 하고 있는데, 르완다는 아무래도 개발도상국이다 보니까 여러 나라의 기부를 많이 받고 있고요. 요즘의 경우에는 뭐 미국이라든지 중국, 영국 이런 이제 선진국들을 통해서 3, 40만 단위씩 받고 있습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으로는 화이자 백신에 대한 생산 설비 설립을 위한 MOU가 체결이 됐습니다. 그간 백신 관련해서는 백신 역시도 백신 소외국이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선진국과 개도국의 어떤 차이가 굉장히 컸는데, 그걸 근본적으로 어떤 기부나 이런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아프리카 지역에는 아프리카의 생산 설비를 두면 훨씬 나아지지 않겠느냐, 이런 논의가 많이 있어 왔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아프리카 대륙의 약간 동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동아프리카의 중심 국가로 해서 여기 르완다를 대상으로 르완다의 설비를 갖춤으로 해서 내년도 중반까지 완공을 해서 연간 약 1억 도스 분량씩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아프리카 대륙에는 현재 남아공에서 생산을 하고 있고요. 동아프리카 지역은 저희 르완다 쪽으로 MOU를 체결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 위에 보신 것처럼 여러 가지 확진자 현황이라든지 백신 접종도 굉장히 잘 하고 있는 개발도상국 중에서는요, 하고 있는데, 그런 어떤 성공 요인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 2020년 초기부터 굉장히 광범위한 검사와 그다음에 강력한 이동 통제, 마스크 같은 개인 방역을 철저하게 하기 위한 굉장히 적극적인 방역 조치를 시행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아마 여러분도 많이 보셨겠지만 결국에 우리나라의 그런 방역 정책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즉, 개발도상국임에도 불구하고 한정된 자원 안에서 최대한 과학적인 방법으로 방역 정책을 실시한 게 이제 주요했고요. 이런 어떤 방역 정책이 또 주요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방역 조치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즉, 어떤 정부의 조치에 있어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국민들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투명한 거버넌스를 바탕으로 해서 동아프리카의 어떤 허브 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외교 역량을 집중한 부분도 주요했다고 봅니다. 그 성과가 바로 아까 말씀드린 화이자 백신 설비를 설립하기로 한 이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론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위드 코로나 시대의 지역 개발 전략입니다. 근데 제가 좀 더 보완을 해봤는데요. 위드 코로나 시대의 농촌 지역에 관한 개발에 관한 접근 전략으로 좀 구체화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간 여러 가지 저희 코이카가 한 30년 넘게 여러 가지 사업을 했던 것하고 제 어떤 개인적인 경험, 그다음에 여기 루안다에 와서 느꼈던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한 3가지 정도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은 현지 기반 활동이 강화가 돼야겠습니다. 지역 개발이기 때문에 어떤 다른 분야보다도 더욱더 현지에 기반한 활동이 필요한데요. 이 말은 현지에 있는 기관과 전문가의 활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코로나 시대 전에는 어떤 원조 사업이라든지 개발 협력 사업의 경우에 선진국들 혹은 다른 국가의 인원들도 많이 투입이 돼서 현지에서 같이 생활을 하고 기술 전수를 해줬었는데, 그런 이동에 굉장히 제약이 커지게 되면서 현지 자체에 있는 자원을 활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지에 있는 농업 혹은 지역개발 분야의 기관이라든지 전문가 활용이 중요해졌고요. 또한 현장에 적합한 기술의 활용이 중요해졌습니다. 흔히들 얘기할 때 이제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교육이 됐든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온라인으로 전환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인터넷을 활용한 어떤 여러 가지 활동의 경우에는 개발도상국은 제약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농촌 지역의 경우에는 인터넷은커녕 전기조차도 상황이 좋지 않은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을 했을 때 무작정 어떤 온라인으로 전환하고 인터넷으로 교육하고 이런 게 아니라, 예를 들자면 라디오를 활용한 교육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즉 기존에 현장에서 많이 쓰고 있었던 기술들을 활용을 할 필요성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저희는 보통 이제 적정 기술이라는 얘기로도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지방행정기관의 협력도 강화를 해야 하는데요. 기존의 개발협력 사업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정부 간 협력 사업이라는 틀 안에서 하다 보니까 중앙정부 대 중앙정부, 즉 우리나라 정부 혹은 저희 코이카 같은 기관하고 중앙정부의 어떤 농촌개발부라든지 교육부라든지 이런 중앙부처하고 좀 더 집중적으로 얘기를 했다고 하면, 코로나 시대에는 아무래도 현장에 훨씬 더 활동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우리로 치자면 지방자치제겠죠. 지방행정기관의 협력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현지에서 뭔가 활동을 하기 위해선 지방행정기관들의 협조가 굉장히 중요해졌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소외계층 지원이 확대되어야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이런 큰 사회적인 변화가 있을 때 취약한 부분이 더 큰 피해를 받게 됩니다. 루안다의 경우에도 오히려 이런 코로나로 인한 이동 제한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배달업이 오히려 굉장히 활성화가 됐는데요. 그에 따라서 IT 쪽의 전환도 오히려 더 좀 커졌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전에는 오프라인 판매만 했던 걸 온라인 판매를 한 웹사이트를 만들다 보니까 웹사이트를 만들고 운영하는 인력들, 그쪽 산업들이 커진다던가, 이렇게 새로운 기술 쪽은 오히려 더 많은 이득이 가고 있지만, 반대로 이동이 제한되면서 생필품을 사러 가지 못한다거나 소득이 끊기게 된 이런 취약계층들의 경우는 더 어려운 이런 상황에 빠지게 된 거죠. 그래서 저희가 지역개발 어떤 전략을 수립을 할 때는 이런 소외계층, 기존에 취약했던 계층에 관한 지역을 반드시 포함을 해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통합적인 접근을 뽑아봤는데요. 저희가 전통적인 농촌지역 혹은 지역개발 사업이라고 하면 좀 한 가지 분야 위주로, 예를 들자면 농업기술 개발이라든지 아니면은 지역 어떤 커뮤니티 활성화라든지 이런 분야별로 접근을 했다고 하면,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이게 어떤 농업기술만으로 해결된다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지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보건에 관한 어떤 위생교육 부분 포함해서, 그다음에 가정에 있는 여러 가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같은 다분야적인 접근이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 이외에도 보건이나 교육 같은 좀 분야 통합적인 접근이 중요해졌고요. 두 번째로는 농업기술 전수라든지 조합 활성화라든지 이렇게 한 가지 방법이 아니라 농촌 분야의 전체적인 가치사슬을 다 포괄할 수 있는, 수확 후의 처리라든지 보관, 그다음에 실제로 유통하거나 소비 활성화 같은 전반적인 가치사슬을 고려한 접근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아무래도 이동에 제한이 생기고 사람들의 어떤 소비 여력이 좀 줄어들다 보니까 실제로 생산은 많이 하더라도 그게 제때제때 시장에 공급되지 않는 문제들이 좀 커지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수확한 이후에 최대한 처리를 해서 보관을 장기간 할 수 있다라든지, 그다음에 실제로 유통이나 소비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까지 저희가 같이 포괄해서 접근을 해줘야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위에 말씀드린 어떤 분야 통합적인 접근과 일맥상통한 부분인데요. 특히나 이런 지역 부분, 농촌 지역의 경우에 이동에 제한이 되고 소득이 끊기다 보니까 가정 내 폭력이 증가하는 경향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농업기술을 전수를 하고 소득 활동을 많이 해주고 이런 차원에서 좀 더 나아가서 저희 사업의 수혜자들의 어떤 상황 변화에 대한 대응 방안까지도 포함을 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유연한 사업 기획이 필요한데요. 저희 요새 유행하는 애자일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런 어떤 유연한 사업 계획이 더 중요해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코로나 같은 전 지구적인 상황에 대해서 사실은 예측 불가능한 부분들이 있었고요. 또 코로나로 인해서 확진자의 어떤 규모라든지, 그다음에 정부의 어떤 방역 지침, 아까 말씀드린 이동 제한 조치라든지, 모임 금지 조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예측이 불가능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예측이 불가능한 변화에 대비를 해서 우리가 일정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대체 예측이 불가능한데 어떻게 대비를 하지?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나리오에 기반을 해서 그러니까 결국에 조건에 기반한 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모임이 50명 미만까지만 가능하다라고 하면 저희가 어떤 현장에서의 그런 교육을 한다거나 수혜자 조사를 한다거나 할 때 그 인원에 맞는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들을 미리 수립을 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사업을 어떤 구성을 함에 있어서도 예비비 쪽을 좀 편성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저희는 이제 정부 예산을 쓰다 보니 당초에 계획된 대로만 집행이 가능하지만 일정 부분의 예비비를 편성을 함으로 해서 좀 더 유연하게 대응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사업 목적 달성을 감안을 해서 대안적인 사업 활동도 발굴을 해야겠습니다. 즉 이거는 이제 대표적인 사례가 현장에서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한 어떤 교육을 저희가 계획을 했다고 하면 그런 계획들을 변경을 해서 온라인으로 전환 혹은 아까 나온 라디오를 활용한 전환이라든지 혹은 소규모로 모이는 게 가능하다고 하면 개별 전문가들이 직접 방문을 해서 설명을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대안적인 사업 활동들도 같이 발굴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한 30분 약간 안 되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일단은 여기 현지의 루안다의 상황에 기반을 해서 과연 지역 개발을 저희가 접근을 할 때 어떤 것들을 좀 새롭게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아이디어 차원에서 공유를 드렸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Distinguished ladies and gentlemen, I'm happy to deliver this lecture titled UNESCO UNITWIN Forum on Sustainable Development Strategy of Higher Education in the Post-COVID-19 Era in Rwanda. My name is Dr. James Gashumba. I'm the Vice Chancellor of Rwanda Polytechnic. This lecture is under 6 subtopics, which are Introduction to TVET Education in Rwanda, National Education Policy and Rwanda Polytechnic, 3. Priorities, Needs of Rwanda Polytechnic, 4. Challenges due to COVID-19 pandemic, 5. The role of Handong Global University, and 6. Proposed areas for cooperation with Handong Global University.
The aim of this presentation is to address the effects of COVID-19 on TVET education in Rwanda in UNESCO UNITWIN Forum and to address the needs for sustainable technical and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TVET in Rwanda. There are three major points. 1. Education policies. 2. Challenges due to COVID-19 pandemic. And 3. Need for global cooperation. The National Education Policy and Rwanda Polytechnic. The Rwanda Ministry of Education puts much effort to implement the objectives of the National Strategy for Transformation NST1 program of 2017-2024. The NST1 is the foundation and vehicle to carry Rwanda Vision 2050 under its 3 pillars. Pillar number 1, economic transformation. This is to scale up the number of TVET graduates with skills relevant to the labor market and rapid response training, industrial-based training, and apprenticeship. Pillar number 2 is social transformation. To develop a competitive and capable Rwandan population and to ensure quality education for all, aiming at building a knowledge-based economy. Pillar 3 is transformational governance, which is to increase citizens' participation, engagement, and partnerships in development. Rwanda is a small and landlocked country with few natural resources, and the best way to develop its economy is to invest in human capital. The Ministry of Education targets to expand TVET and attract foreign investment and produce a competent labor force. In ST1, the target is to increase enrollment from the current 31.1% to 60% of the students joining TVET by 2024. The purpose of enrolling more of our youth in TVET is to close the current skills gap and to create a competent and skilled workforce for the industries. This is also associated with the national goal for reducing unemployment rate and ensuring more job creation, and according to NST1, a total number of 1.5 million new off-farm jobs will be created by 2024. Rwanda Polytechnic, or RP, has a responsibility to coordinate the implementation of TVET education through its integrated polytechnic regional colleges, also known as IPRCs. With the newly developed competence-based curriculum, CBC, for RP, it is targeted to facilitate learning using both face-to-face and blended modes. In line with this, TVET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socio-economic development in the following aspects: job creation and employment opportunities, improvement of social welfare and poverty reduction, industry and business development, and promotion of research and innovation development. Educational policies under development in Rwanda Polytechnic include research and innovation policy, academic staff development, staff promotion policy, entrepreneurship, consultancy and incubation policy, gender and social inclusion policy, and anti-plagiarism policy. The priorities or needs of Rwanda Polytechnic include the establishment of short and long-term TVET academia industrial training programs with foreign organizations, institutions,
or industries. Cooperation and collaboration for knowledge and skills exchange. Establishment of the Center of Entrepreneurship and Creative Economy. Engagement in staff development projects. Starting programs for Bachelor and Master of Technology. Development of laboratories and workshops with cutting-edge tools and equipment in line with Industry 4.0 requirements. Provision of smart classrooms with the use of ICT devices for CBC implementation. Improving the existing learning management systems. Engagement in joint research and development activities. And the challenges due to COVID-19 pandemic. The implementation of education policies face a number of challenges. Delay of academic activities due to COVID-19. Shortage of digital academic resources for online classes. Absence of virtual and physical libraries. Lack of smart devices for students to attend e-learning. Shortage of technical know-how on the development of audiovisual resources for online classes. Shortage of IT infrastructure to support the interaction of teachers and students through online classes. Other challenges include shortage of financial resources, a small number of development partners, limited employment opportunities for RP graduates, limited facilities for research development, limited collaboration with the private sector for skills and knowledge sharing. The role of Handong Global University. Over the past 3 years, Handong Global University has supported RP in its capacity building program and has donated ICT equipment and library materials and has supported the virtual library project. Strengthening collaboration and cooperation with HGU is a pathway for the success of RP. This is because HGU is a principal implementer of the UNAI Global Hub for Capacity Building in Higher Education Systems. Proposed areas for cooperation with HGU are engagement in training of next generation of entrepreneurs, engagement in holistic community development programs, collaboration for Startup Incubation Center, engagement in urban improvement program, engagement in OCW or OpenCourseware and OER or Open Education Resource Program, engagement in joint education programs. I thank you for your attention. 그런 미스매치가 일어나는 것이 이제 있는데, 그게 이제 뭐 우리나라 경우에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어떤 제도적인, 그리고 아니면 그 제도가 또 어떤 법적 기반을 둔 그러한 조치일 경우에는 이제 사실상 해결하기가 어려운 측면도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런 어떤 문제를 푸는 과정은 아까 자료에서도 일부 썼습니다마는 정상급, 장관급, 그리고 차관급 협의회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수시로, 물론 이제 정상급 협의회는 1년에 한 번 정도 있을까 말까 하지만, 그 밑에 장관급, 차관급 협의회는 수시로 열립니다. 이게 또 분야별로도 열릴 수도 있고, 계급별로, 직급별로 열릴 수가 있는데, 그러한 협의를 통해서 이제 수원국은 이제 그러한 요청을 저희들한테 하고, 우리들도
그 제도라든지 어떤 법적 기반 테두리 범위 내에서 우리들이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은 또 그거에 따라서 해결을 해드리고, 그러한 그 협의의 장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나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대사님께서 굉장히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다양한 공여국 협의회를 통해서 이게 이제 뭐 전체적인 이제 공여기관들하고 수원기관들이 다 같이 모여서 하는 회의뿐만 아니라 각 분야별로도 굉장히 활발하게 이제 섹터 워킹 그룹이라고 불리는데요. 분야별 이런 공여국과 수원기관 협의회가 굉장히 활발한 측면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런 미스매치를 줄이기 위해서 많은 원조기관들이 참여적 기획이라는 방법을 요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어떤 뭐 그런 공여기관의 전문가들이 단기간 와서 조사를 하고 끝내는 부분이 아니라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현지의 컨설팅 업체 혹은 기관하고 같이 수원기관과 오랜 기간 동안 같이 공유를 하면서 사업을 기획을 하고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미스매치 부분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원조 효과성이 높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건 가장 기본적으로는 정부의 어떤 투명성,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정부 구조의 투명성이 굉장히 높은 편이고요. 그로 인한 이제 굿 거버넌스 체계가 굉장히 잘 이루어져 있다고 보입니다. 즉, 우리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원래 당초 의도했던 대로 최대한 사업이 구현될 수 있도록 수원기관의 어떤 체계라든지 전반적인 사회적인 그런 구성들이 굉장히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좀 효율적으로 구성이 된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게 가장 큰 것 같습니다. 뭐 다른 것보다도 저는 이제 그 나라의 그 리더십이라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그 대통령이 유지하고 있는 어떤 국가의 리더십,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저희들이 그 루안다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또 우리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대체적으로 그 물론 이제 과거에 그 제노사이드라는 아픈 경험을 겪으면서 그 나라 대통령이 지금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뭐라 그럴까, 민주주의가 좀 후퇴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긴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국가 정책에 있어서는 어떤 투명성이라든지 또는 효과성, 이런 측면에서 다른 그 개도국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아주 탁월하게 그 효과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과거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원조라든지 아니면은 무슨 그러한 그 정책을 제시했을 때 그런 것을 아주 그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쫙쫙 그 빨아들이면서 흡수하면서 또 그것을 정책으로 반영시킨다, 이런 표현을 쓰곤 했었는데, 그만큼 다른 그 기존의 다른 국가에 비해서 루안다가 그런 모범적인 거버넌스를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저희 코이카 사업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올해 막 새로 기획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스마트 가치사슬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 분야에 있어서 가치사슬을 생각을 하자면, 처음에 이제 생산력 단계에 있어서는 일단은 종자라든지 비료 같은 여러 가지 투입물에 관한 시장 정보를 ICT를 통해서 전달해 줄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은 그 각 농부들 혹은 조합들이 이런 농업 투입물을 구매를 할 때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서 굉장히 고가를 주고 산다든지 이럴 수가 있는데, 이런 실제 시장 가격들에 관해서 뭐 핸드폰을 통한 문자 메시지 서비스라든지 이런 식으로 공유를 하게 된다고 하면 중간 도매상들로부터 구매를 할 때 좀 더 나은 가격 협상력을 가질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ICT 기술을 좀 적용해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런 생산활동 혹은 수확후 관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온라인 교육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쉽게 앱 얘기를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전기도 제대로 안 들어가는 농지들도 많이 있지만 반대로 우리나라로 치자면 근교 농업에 해당하는 부분들의 경우는 또 굉장히 환경이 좋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아마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직접적으로는 요새 루안다에서도 조금씩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긴 한데요. 온라인 쇼핑몰을 직접 운영하는 경우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워낙에 뭐 다양한 온라인 쇼핑몰, 그다음에 거대 사업자들이 많기 때문에 개별 사업자들의 어떤 경쟁력은 좀 의문이 많이 드는데요. 사실 루안다의 경우에는 아직 대중화가 돼 있지 않다 보니까 굉장히 소규모의 이런 온라인 몰들도 얼마든지 구성이 가능하고, 특히나 대부분의 국민들이 사용하지 않는 약간 고부가 가치 시장이다 보니까 충분히 뭐 활용이 가능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가치사슬 전반에 있어서 정보의 공유라든지 그다음에 실제 판매라든지 이런 부분에 필요한 ICT 기술 적용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보면 제가 이제 2012년부터 현지에서 공관장을 했는데, 그때 이제 하던 사업 중에 하나가 KT가 그 현지에 그 4G 그 LTE망을 깔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프리카 내에서는 거의 최초의 사례인데요. 결국 그걸 우리를 뭐라고 그러냐면 PPP 형식이라고 그래서 Public Private Partnership, 그래서 그 사업을 통해서 이제 루안다에 그 4G가 들어갔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부터 10년 전 얘기니까, 지금 요즘에는 이제 4G가 아주 일반화되어 있지만 그때만 해도 아시아에서도 그렇게 흔치 않은 케이스인데, 이제 루안다가 그만큼 그 어떤 거버넌스, 오너십, 그리고 어떤 투명성 이런 국가다 보니까 그런 국가에서 먼저 그러한 그 아이템을 잡고, 국가의 국가도 또 나라도 크지 않은 나라니까 전 국토에 4G망을 깔고,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루안다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당시 아프리카에서 하지 못하던 지금 온라인 쇼핑이라든지, 또 은행에서도 그 온라인 서비스를 루안다에서 거의 최초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도 아직도 KT가 거기서 무슨 사업을 하냐면 모든 정부 부처에서의 그런 ICT 에서의 그 협력 사업들을 지금 KT가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저희들이 이제 루안다에서 또 했던 이유가, 그러한 모델을 이제 루안다에서 성공적인 모델을 만들어서 그것이 이제 아프리카의 각국에 전파될 수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루안다를 하나의 그 모델 케이스로 사업으로 삼아서 저희가 추진했던 것처럼, 그러한 그 분야에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아프리카 또는 루안다 이런 모든 곳에서 그런 ICT 분야에서의, 이건 이제 코이카도 이제 직접 관련 사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간접적으로 또 코이카에서도 참여할 수도 있고, 우리 그 민간 차원에서도 루안다에 진출도 할 수 있고 또 협력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그 사업의 모델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